자, 지금까지는 이제 구닥다리 같은 어떤 지대 논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현대적 의미의 어떤 지대 논쟁이라고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노동시장이 있다. 자, 지금부터 노동시장, 이런 시장을요, 우리는 자,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우리 이제 맥주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사람이 맥주 사 먹죠? 우리 같은 사람이 수요자가 되는 거고, 기업, 오비맥주 이런 데서요,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노동시장은 거꾸로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거죠. 남편, 아내들이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이 노동력을 수요하는 겁니다. 거꾸로 있죠. 거꾸로. 그리고 지금부터 이 노동시장에서의 이러한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급여, 소득을 전부 다 지대라는 표현 써볼게요. 그냥 약속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생산 요소 시장,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이나 아니면 토지시장 아니면요 기타 자본시장에서의 그 소득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대라는 표현 써볼게요. 그냥. 자, 노동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요? 공급 곡선인데, 이거 경제학에서는 이걸 비용 곡선이라는 겁니다. 마지널 코스트, 이런 걸 출발하는 겁니다. 비용이에요, 비용.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비용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은. 그러니까 자기도 이만큼 노동력을 제공하면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면 최소한 이건 받아내야 되겠네요. 이만큼 공급할 때 이만큼 들어가죠? 여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는 최소한 받아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어떤 여자 가수님이 계신데, 이 사람은 지방에 다니면서 뭐래요? 노래하고 다니는,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뭐라고요? 노래하고 다니는 가수입니다. 근데 노래하고 다니는, 자, 노래라는 노동력을 제공하려면 어떤 비용이 들어가요? 밥값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통비 들어가죠? 기름값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관에서 자려면 숙박비 들어가죠? 그리고 옷도 깨끗한 거 입으려면요, 좋은 옷 입으려면요, 옷값도 들어가고, 약값도 들어가죠? 그리고 진상들 때문에 가끔 술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열받으니까. 그죠? 술값도 들어가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하니까 열받으니까, 이런 거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기업인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제 수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점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임금을 받은 걸 딱 보니까, 자, 요만큼은요, 자기도 이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이것도 못 받으면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했는데, 기름값도 안 나온다. 그럼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정도 최소한 받아내야 돼요. 이거를 기업 입장에서는요, 여기다가 전적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전용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못 받는데, 그럼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걸요, 이전 수입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실제 남는 게 요거죠. 요게 이제 경제지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지대. 그러니까, 이 아까 그 가수분이 한 달 동안에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다 정산해 봤더니 300만 원은 아까 영수증 같은 거 다 보니까 경비로 나간 거죠. 요 정도 300만 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 남은 게 얼마라고요? 200만 원이죠. 요게 이제 실제 남는 돈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애들 학비도 좀 써야 되고, 놀러도 다니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뭐냐 하면, 이걸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리고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있는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라는데, 자,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전문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직이라고요? 전문직. 요거는요, 일반 사무직, 일반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직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1990년대나 이때는 이제 변호사 같은 게 약간 이제 굉장히 전문직이었습니다. 지금도 전문직이지만 지금 흔해 빠져갖고, 그러니까, 자, 뭐랄까요? 임금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공부하려고 했죠? 근데 임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량을 많이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변호사 수는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라든가 급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수수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수는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공급하려고 했는데 올라가더라도요, 크게 못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인 직종 같은 경우는 임금이 이만할 때 이만큼 공급하려고 했는데 좀 올라가니까 이거를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똑같이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진다면, 자, 요게 이제 임금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받았는데 얘네들은요. 여기 자 전용 수입은 얼마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답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 경제지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일 조금 해주고 소장 몇 개 작성해주고 어쩌다 보면 그 법원에 출근해서 그 출석해서 한마디 해주고서 큰 돈을 버는 거죠. 거의 대부분 답을 하고요. 경제지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경제지대. 근데 일반적인 직종 같은 경우는요. 이만큼 임금을 받는데 얘들 받은 거 보면 거의 대부분 답을 하고요. 자 왔다 갔다 차비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지대가 얼마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탄력적이 된다는 얘기는 공급량이 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답을 하고요. 경제지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될수록 뭐가 된다고요? 경제지대는 커진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토지시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토지시장. 자, 토지시장 같은 경우는 토지를 누가 공급하냐면 그 지주가 공급하는 겁니다. 지주가. 근데 토지는 지역마다 토지는 한정돼 있어요. 막 늘릴 수 있어요. 한정돼 있는 겁니다. 지역마다 토지는 고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가 이만해도 공급량 이거 올라가도 이만큼이죠.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의미는요. 얘는 자, 이 그 노동력을 제공할 때는 생산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토지를 제공할 때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비용이 왜 토지 만드는데 비용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얘는요, 경제지대, 전용 수입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이 안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요하고자 하는 자가 농부들이라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지대가 발생할 수 있죠. 이 지대는 100% 답을 하고요. 경제지대다 해줍니다. 100% 뭐라고요? 경제지대. 아까 얘기한 대로 공국선 아래의 면적이 비용이죠. 비용. 얘는 비용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수요가 증가하면 얘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감소하면 얘들이 좀 금액이 좀 깎이는 거고 이렇게 100% 답을 하고요. 경제지대 해줍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답을 하고요. 경제지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인간이 만든 각종 기계라든가 설비 시장 한번 생각할게요. 인간이 만든 기계 설비 시장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예컨대 이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서울, 경기도 일대에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업체가 딱 10군데라고 치자. 딱 몇 군데라고요? 10군데. 한 군데마다 10대씩 가지고 빌려준다. 가정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자, 이 임대료가 이만했을 때 공급량은 이건데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간다 해서 갑자기 공급량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없는 거죠? 아니, 임대사업 하려면, 포크레인 임대사업 하려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임대료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거죠. 그냥 토지처럼 똑같이 단기적으로는 수직의 형태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수직의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된다면 이 토지 기계 설비에서 발생하는 것들은요, 단기적으로는 다 뭐예요? 경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경제지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면요, 이 기존의 업체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근데 장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장기적으로. 기간을 길게 잡는다면요, 임대료가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임대료가 이렇게 좋아졌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골프장 하다가,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술집 하다가 이거 술집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거나 해볼까 하는 사람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량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장기적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다 뭐였어요? 경제지대였잖아요. 맞죠? 경제지대였는데 장기적으로는 다 뭐라고요? 비용으로 바뀌는 거죠. 이 아래 면적이 비용 아닙니까? 이 아래 면적이 비용이라고 했죠. 비용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다 뭐라고요? 전용 수입 형태로 바뀌어 나갑니다. 뭘 바뀐다고요? 전용 수입. 그래서 이거를요, 어중간한 경제지대다 해서 이걸요, 준경제지대 혹은 뭐라고요? 준지대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경제지대인데, 그죠? 장기적으로 다 뭘로 바뀌어 나가요? 그 전용 수입으로 바뀌어 나가죠?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같은 게 좋아지면 기존 업체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는 다른 업체가 끼어들어, 안 끼어들어?
끼어들으니까 막 광고비 나가야 되고, 사람도 채용하려면 인건비 나가고, 이거저거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있어 없어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되겠죠?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렵게 얘기합니다. 이거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자, 이거는 이제, 요 두 가지는요, 파레토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고, 저거는요, 마샬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논리입니다.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가 이론이라고 해서, 여기서는요, 도시 토지의 지가가, 어떤 땅은 지가가 비싸고 싸냐, 이런 걸 좀 얘기하는 몇몇 학자가 있는데, 먼저, 이 마샬이라는 사람은요, 위치의 가치다, 이런 표현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위치가 곧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가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허드라는 사람은요, 첫 번째 줄에 접근성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죠. 접근성을 강조했다.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요? 허드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접근성에 따라서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찰 비용 이론, 요거는 좀 간단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어떤 직장이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직장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서 사냐면요, 풍선에서 살고 있습니다. 풍선 아시나요? 풍선 위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 둥둥 떠 있는 풍선 있죠? 여기 살고 있으니까 임대료 같은 거 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위에서 사는데 뭐 임대료 왜 납니까? 그리고, 얘는요, 출근할 때는 어떻게 출근하냐면, 장롱에서 마울 하나를 딱 꺼냅니다. 막 꺼서 목에다 탁 찬 다음에 횡간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원더우먼처럼 횡간이 날아가요. 날아가죠? 만화에서 나오는 원더우먼처럼 날아가죠? 그러니까 횡간이 날아가니까 교통비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도 나갈 게 없네요. 근데 만약에 땅바닥에서 산다면, 어느 바닥에서 산다고요? 땅바닥에서 산다면 일단 왔다 갔다 하려면 차비 들어 안 들어요? 들죠. 그리고 이 집주인은 임대료 내라고요, 안 내라고요? 내려가죠. 이렇게 거추장거리는 걸리적거린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이걸 마찰 비용이라는 표현 써볼게요. 뭐라고요? 마찰 비용.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땅바닥에서 산다면요, 마찰 비용으로, 자, 임대료라든가 아니면요, 교통비 같은 거 있죠? 요걸 한번 예를 들면서, 근데 이 직장이 가깝게 있으면요, 교통비는 적게 들죠? 그 대신 임대료는 비싸겠네요. 근데 외곽 쪽에 살면요, 이 교통비는 많이 들죠? 임대료는 좀, 그래서 싸겠네요. 결국은, 그 교통비의 절약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지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인간 생태학적 이론이라고 해서 하우레이라는 사람은요, 호가 과정의 소산이다. 자, 어떤 땅이 만족감이 크다. 그럴 경우는 나중에 입찰 같은 게 붙었을 때 부르는 가격이 높아져, 낮아져요? 높아지죠. 결국은 호가 과정의 소산 속에 부르는 가격을 뭐라고요? 호가라는 겁니다. 입찰 같은 거 붙었을 때 부르는 가격을 뭐라고요? 호가다. 이러한 호가 과정의 소산 속에 결국은요, 지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가볍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자, 거기에 서술형 지문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찾으셨나요? 자, 리카도는요, 토지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 한정, 수학 체감의 법칙, 이런 것들을요,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차액지대설. 차액지대에 따르면, 리카도는 뭐라고요? 고전학파라고 했죠? 고전학파는요, 이 지대를 보는 관점 자체가 잉여로 간주한 겁니다. 뭘로 간주했다고요? 잉여. 자, 그래서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요, 생산비가 아니라 경제적 잉여이다. 맞는 겁니다. 경제잉여. 그 다음에 리카도는요, 한계지의 이익과 우등지의 이익의 차이를 뭘로 간주했다고요? 차액지대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한계지의 이익은 제로죠? 이런 거 우등지라고 할게요. 우등지의 이익과의 차이 있죠? 이런 게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 6번 볼게요.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요, 곡물 가격 상승이 지대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했죠? 자, 얘들은요, 곡물 가격 상승이 뭘 가져온다고요? 지대의 상승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나 한계지에서의 지대 발생 원인 및 위치에 따라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경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계지 이하의 땅에서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 난다. 이걸 강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절대지대설, 마르크스에 따르면요, 초과 수요하에 독점적인 사유권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므로 소유자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최열등지, 이걸 한계지라는 겁니다.
한계지에서도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지대설에 따르면요, 토지 소유 자체가 뭘 결정할 수 있다고요?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주가 부르는 게 임대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요,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부르는 게 뭐라고요? 임대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절대지대설에 따르면요, 한계지 안쪽에서는, 자, 볼게요. 이 사람은요, 한계지, 자, 이 사람 논리죠? 이 차익지에서는 한계지 이하의 땅은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한계지 이상의 땅은요, 이렇게 차익지대 외에도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절대지대.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또 추가로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계지 이하의 땅은요, 절대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지대가 뭐예요?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대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절대지대설에 따르면요, 한계지 안쪽에서는요, 차익지대와 절대지대가 존재하고, 한계지 및 한계지 밖에서는요, 절대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절대지대란 차익지대를 초과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네요. 맞죠? 무슨 얘기 하겠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튀내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지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차가 나요. 결국은요, 수송비의 차이가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했던 겁니다. 11번 볼게요. 튀낸의 입지교차 지대설에 따르면요,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 나요, 안 나요?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비옥도가 똑같다 하더라도 얘는 비싸고 얘는 쌀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지대는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하락하죠. 왜 그래요? 수송비가 증가해서 그런 겁니다. 13번 볼게요. 전용수입이란, 자, 요걸 전용수입해 줍니다. 요걸 전용수입. 전용수입이란 다른 용도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될 최소한의 금액으로 생산 요소에 대한 기회비용이라. 기회비용은 다음번에 할 텐데, 다른 데에서 일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그 이익 같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기회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런 걸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비탄력적일수록 전용 수입은 감소하고 뭐는 커진다고요? 경제지대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비탄력적일수록 전용 수입은 얼마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뭐가 커져요? 경제지대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경제지대란 생산 요소가 실제 얻고 있는 총 수입액에서 전용 수입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는 결국은 요소 공급자의 잉여에 해당됩니다. 이 전체 중에 전용 수입을 제외한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경제지대인데, 이게 실제 남는 돈 아닙니까? 공급자의 잉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기계라든가 기구 등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을 뭘로 설명했다고요? 준지대로 설명하면서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 있죠? 포크레인 같은 거 갑자기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급되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했습니다. 16번 볼게요.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요,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요,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단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요, 기존 업체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7번 볼게요. 준지대는 사람이 만든 기계라든가 기구들로부터 오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요,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지대를 발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업체가 끼어야 안 끼어? 끼어들죠. 그러면서 설비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지대는 감소하거나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소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찰 비용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며, 이때 토지 이용자는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뭘 지불한다고요? 지대를 지불한다고 했죠. 땅바닥에 살게 되면 걸리작거리는 비용으로 뭘 지불해요? 교통비하고 임대료인 지대를 지불해야 되죠. 그 다음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론은요,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하면서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 몇 번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울게요. 요거 잠깐 지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깐 주무셔도 됩니다. 이렇게 잠깐 주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요쯤에서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다 치웠습니다. 다시 일어나. 자, 지금부터 하나 넘겨보시면, 아까 그 체크해 온다는 게, 자, 70페이지 보시면, 자, 도시 공간구조 이론과 경제 기반 이론이라고 있죠? 좀 알아볼게요. 자, 뭐 좀 보내는 바람에 깜빡했네요. 자, 이 도시가 어떤 형태로 성장하냐, 이거 관련돼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했던 학자들은요, 이 지구의 세계사를 뒤흔들었던 어떤 역사적인 학자들입니다. 이거 특히 마르스 같은 경우는 세계사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이 학자인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학자들은요, 중요성이 상당히 그분들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이렇게 학자들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 도시가 어떤 형태로 성장하냐 했더니, 도시는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아니다, 도시는 여러 가지 핵을 중심으로 성장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현대 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기타 이론이 있습니다. 자, 먼저 단핵 이론은요, 또다시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요, 동심원 이론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요, 선형 이론, 이렇게. 그 다음에 다핵 이론은요, 다핵심 이론 해줍니다. 다핵심 이론. 네, 요거는 이제 사람 이름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이름. 자, 먼저 항상 이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런 식으로 자꾸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버제스의 뭐라고요? 동심원 이론. 그리고요, 이거는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 이런 식으로. 자, 얘를 부를 때 항상 뭐라고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리고 이거는요, 해리스라는 사람하고 율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해리스와 율만의 뭐라고요? 다핵심 이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 세 가지 이론을요, 잠만 처질러 자다가, 뭐만 처질러 자다고요? 잠만 처질러 자다가 세 가지 이론을 합쳐놓은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을요, 히몬스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라고요? 무슨 몬스라고요? 히몬스. 얘는 차원이 다른 침대다 해갖고 이걸요, 다차원 이론해줍니다. 뭐가 다른 침대라고요? 차원이 다른 침대 해갖고 뭐라고요? 다차원 이론해줄게요. 자, 그리고, 자, 요즘 현대도시에 설명할 수 있는, 자, 유상도시론이다. 이렇게 했는데, 유상도시론. 요거는요, 베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베리.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사람 이름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옛날에 한 것처럼 이렇게 좀 암기하세요. 자, 동벌을 선호해서, 뭘 선호했다고요? 어떤 농구선수가 동벌을 선호해갖고, 동부가 좋다는 얘기죠. 서부보다 동벌을 선호해서, 동부 쪽에 있는 그 농구단에 입단한 거죠. NBA 농구 선수인데, 흑인 농구 선수인데, 동벌을 선호해서 거기 가서요, 최선을 어떻게 해요? 다했슈. 최선을 뭐라고요? 다했슈. 이건 이제 충청도 사투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백종원, 우리가 아니라 백종원이, 다했슈.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했슈. 이렇게 막 누구 혼내키면서, 가끔 누구 혼내키잖아요. 막 시끄럽게 이렇게. 최선을 다했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배당했슈. 이렇게. 그래도 뭐라고요? 유배당했슈. 이렇게. 다시 할게요. 동벌을 선호해서 최선을 뭐라고요? 다했슈.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유배당했슈. 이렇게. 어쨌거나, 이 동심원 이론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버제스. 그리고 선형 이론은요, 호이트. 자, 다핵심 이론은요, 해리스하고 율만. 이렇게. 그 다음에 유상도시 이론은요, 베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베리. 그리고 요거는 따로, 자, 시몬스는요, 차원이 다른 침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차원이 다른 침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도 좀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간단히 알아볼게요. 어디 갔냐면, 자, 맨 먼저 동심원 이론이다. 근데 어떤 이론이 더 현대도시에 맞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이거는 1900년 초에 나온 이론이니까 그때는 이런 이론이 맞았고, 요즘에는요, 이런 이론도 맞는다는 얘기죠. 어떤 게 더 정확성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먼저 이제 동심원 이론이다. 요거 동심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잔잔한 연못에 가운데다 돌을 던지게 되면요, 물결 모양이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죠.
그래서 마치 도시도 이런 형태로 성장한다. 해서 이걸요, 동심원 이론이다. 요거는 이제 1925년도에 이제 버제스라는 사람이 시카고 대학교 교수였는데, 시카고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논문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이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중천 근중통, 이런 식으로 암기하세요. 중천 뭐라고요? 근중통. 자, 요거는 이제 중심상업지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천이지구다. 아니면요, 뭐, 점이지구. 이렇게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아니면 전이지구라는 표현도 씁니다. 계속 바뀌어 나가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요, 천이지구다 해줍니다. 자, 보통 여기는요, 이거, 자, 이 도매라든가 경공업들이 입지하는 그런 쪽입니다. 뭐가 입지한다고요? 도매라든가 경공업지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명동 같은 데는 중심 상업지구죠? 거기 조금 벗어나면 을지로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무슨 뭐 도매라든가 경공업, 막 종이만두에서 되게 많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근처에는 주거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근로자들. 자, 근로자들이 거주합니다. 근로자. 이걸 뭐 저소득층이 거주한다 하십니다. 근로자 주거지역. 그건요,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리고, 좀 떨어지면요, 환경이 좋죠?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 중산층이 거주하는 겁니다. 네, 고급 주택들,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거고, 얘는요, 통근자를 중심으로 해서 입주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중천 근중통, 이렇게 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요, 이 어떤 생태학이라는 게 뭐냐면, 자,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있죠? 요걸 중시하는 학문을요, 생태학 해주는데, 이건 도시 생태학 해주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약자인 농지라든가 임야를 잠식해 나가는 거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걸 그래서요, 도시 생태학적 입장에서 주변 지역을 침입하고 바뀌어 나가고 하는 거 있죠. 이런 측면에 따져보면 이런 쪽에서 이제 도시의 성장을 한번 연구해 본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 외곽으로 자꾸 나갈수록 도시 문제는 감소합니다. 도시 문제는 어떻다고요? 줄어듭니다. 빈곤이라든가 질병 이런 것들 있죠. 범죄 이런 거 줄어든다는 얘기죠. 도시 문제는 점점 줄어든다 했던 거고,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저소득층일수록 이때만 하더라도 1920년대 초니까 이때는 차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네, 차들이 거의 없었겠죠. 돈 좀 아주 있는 사람에는 차 거의 안 끌고 다녔다는 얘기죠. 다 막 걸어 다닌 겁니다. 걸어 다녔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자꾸 도심 쪽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어떤 쪽에 입주한다고요? 도심 쪽에 입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저소득층일수록 도심 쪽에 자꾸 입주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쪽에 입주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안쪽에 있어야 고용 기회가 많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고용 기회가 많다는 얘기죠. 이거 많을 따자입니다. 그리고 자, 걸어가기도 편하죠. 걸어가기 편하다. 이거 접근성이 양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자꾸 어디에 입주한다고요? 도심 쪽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의의를 보겠습니다. 의의. 자, 이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침입과 천의 과정을 통하여 5개 지구로 분화되면서 성장하는데, 요거는 이 그 튀넨의 농촌 토지 이용 구조 밑줄 쳤죠? 그거는 1826년도에 나온 이론입니다. 언제 나온 거라고요? 아까 언뜻 한번 했었죠? 요거는 언제 나온 거라고요? 1826년도. 근데 요거는요, 1925년도에 나온 이론입니다. 1925년. 그러니까 버제스가 튀넨의 이론을 베낀 거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는 튀넨의 농촌 토지이용 구조를 도시 토지이용 구조에 적용했는데, 그 토지이용 패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중천 근중통. 그 밑에 특징 볼게요.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침입과 천의 과정으로 보면서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 등의 도시 문제는 적어진다는 얘기죠.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고편, 저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이 양호하고 고용 기회가 많은 어떤 쪽에 입주한다고요? 도심 쪽에 자꾸 입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나치게 그 어떤 도시 성장이 단순화되어 있죠. 특히 교통망 같은 거 전혀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자, 선형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 선은요, 부채꼴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부채꼴 모양 선자인데, 자, 요거 한번 의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의의는 71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1939년도에 미국의 142개 도시를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의의를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맨 위에 의의. 도심에서 시작되어 교통망을 따라 동질적으로 확장되는데, 따라서 소득 계층별로 주택지가 형성됨으로써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배치된다는 얘기죠. 선이 뭐라고요? 부채꼴 모양 선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고소득층일수록 가장 편리한 교통 노선에 따라 발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소득층일수록 교통망이 좋은 곳에 입주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논문은요, 이렇게 여기 중심 상업지구인데, 요 논문은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하시고, 요거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 논문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140개 도시를 연구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뭘 그렸냐면, 산업도를 그렸습니다. 자, 이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 있죠? 그리고 여기는요, 서울의 올림픽대로 같은 도시화 고속도로 딱 그리면서, 아무래도 이 산업도를 끼고는요, 각종 도매라든가 경공업들이 입지한다. 도매나 경공업 이런 게 입지하고, 우리 이제 올림픽대로 이런 걸 끼고는요, 아주 고급 주택들이 입지하는 거죠. 예, 그잖아요? 20억, 30억짜리 고급 아파트 막 입지하네요. 교통도 아주 좋죠. 이런 데 막 입지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도매라든가 경공업지대 이 근처에는 주거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는 뭐가 입지해요? 저급 주택들이 입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입지합니다. 저급 주택들. 그리고 이렇게 어중간한 지역들이 뭐가 입지한다고요? 중급 주택들이 입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이 그림 바로 아래 볼게요. 그림 바로 아래 보니까 상류층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은요,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망의 축에 가깝게 입지하고, 교통망의 축이라는 것은 교통의 중심지 있죠? 이런 데다 입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급주택은요, 고급주택의 인근에 입지하며, 저급주택은요, 전혀 반대편인 최고급주택의 반대편에 입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점이, 요거는요, 고소득층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죠. 옮겨나가는 과정, 옮겨나가는 어떤 그 형태를 가정해서 논문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강남에 살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요? 분당으로 가기도 하고, 판교로 가기도 하죠. 이런 쪽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고소득층 주거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자, 현대는 이제 부도심의 기능이 중시되는데 어떻게 도시가 하나의 핵만 중심으로 성장하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나온 게 다핵심 이론입니다. 요거는 이제 1945년도에 해리스라는 사람하고 율만이 런던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논문인데, 의의를 읽어볼게요. 의의. 도시는요, 하나의 핵이 아니라 복수의 핵심 주변에서 발달한다는 이론이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용 패턴을 보면 동종활동은요, 집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호 집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요, 주택들끼리,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쓰려고 하죠. 예, 그 같이 있어야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종활동끼리는요, 이해 상반으로요, 분리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공장은 같이 있으려고 안 있으려고요? 같이 안 있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분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심의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또다시 뭐라고요? 분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분리해 나간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명동의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체들이 저기 강남에 옛날에 논 봐셨을 거 아닙니까? 그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는요, 또 다른 핵이 만들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항만 같은 데는 항만을 위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런던을 배경으로 나오는 이론인데, 제가 런던을 가봤다고 해서 안 가봤다고 했어요? 안 가봤다고 했잖아요. 독일은 가봤다고 했잖아요. 그 경상남도 남해에 가면 독일 마을이 있습니다. 무슨 마을이다고요? 독일 마을. 거기 가서 맥주 10,000원짜리 한 잔에 얼마라고요? 10,000원짜리 소세지 서너 개 집어넣고서 30,000원 이거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런던을 잘 모르고, 거기는 이제 코로나도 많이 하고 가기도 싫네요. 어쨌거나 런던 잘 모르고, 서울은 좀 잘합니다. 오랫동안 살아갖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죠. 상업도시가 성장할 수 있고, 대학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문화의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등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공업도시가 성장할 수 있죠.
그리고 테헤란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벤처를 중심으로 한 신흥 상업 도시 같은 게 성장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기능적으로 분화된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다의 핵심 이론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몰라도 돼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만들어 온 논문을 잠만 어떻게 했다고요? 처질러 자다가 튀어나갔고 이거를 차원이 다른 침대다 하면서 이론을 발표했는데 이걸요 이름하여 다차원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아주 웃기는 사람입니다. 처질러 자다 나와갖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쳐놓은 겁니다. 자, 이 도시화 차원에서는 도시가 커나간다는 차원에서는 동심원 이론이 맞다는 얘기죠. 어차피 논밭을 잠식해 나가면서 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 이 사회 계층 차원에서는 어차피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교통이 좋은 곳에 입주하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통도 열악하고 환경도 안 좋은 데 입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종별 분류 차원에서는요 이 백인 거주지역, 흑인 거주지역 아니면요 한인 거주지역, 중국인 거주지역 이렇게 구분되죠. 이렇게 인종별 분류 차원에서는요 다의 핵심 이론이 맞다는 얘기죠. 그럼 대도시 같은 경우는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다차원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유상도시 이론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유상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이거는 그 리본 모양 유자입니다. 마치 리본처럼 보인다 해서요 리본 모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현대도시는 여기는요 지금까지는 이제 자생도시를 가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겨난 도시. 요거는요 계획도시를 가정해 보는 겁니다. 무슨 도시라고요? 계획도시. 도시를 그냥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 호평 이런 지대에도 옛날에는 전부 다 이게 논밭 임야였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여기 그냥 아무도 없었어요. 청평 가도 이렇게 해서 국도 하나만 덜렁 있었습니다. 2차선 도로. 아, 진짜예요? 이런 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를 막 만든 겁니다. 설계도에 따라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마석 이런 데도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옛날에 좀 마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옆에는 다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 모르시나 보네요?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저기 수원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 동탄 있어 없어요? 동탄 그쪽이 전부 다 논밭이었는데 도시를 이제 설계도에 따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종이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맨 먼저 중심 상업지구 딱 먼저 딱 여기다 만든 다음에 설계도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간선도로를 설계합니다. 간선도로라는 게 도시에 이제 동맥이 되는 주요 도로 있죠? 이걸 뭐라고요? 간선도로 해줍니다. 그래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어디요? 인천 쪽, 아니면요 용인 쪽, 밑으로요 요산 쪽이 가는 간선도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를 딱 설계해 놓으면 나중에는 결국은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업무시설이라든가 주택들이 이렇게 밀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이제 리본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요 리본 모양 U자입니다. 리본처럼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유상도시로 내줍니다. 이거 리본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거 리본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리본 하고 있는 사람 없네요? 파마하는 바람에 리본 안 했네요. 그래서, 자, 어쨌거나 파마가 약간 돈 좀 처질러 바른 것 같은데, 약간, 약간 싼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나 이렇게 약간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처질러 바른 것 같은데. 아까 뭐 했어요? 잠만 처질러 자다가,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잠만 뭐라고요? 처질러 자다가. 그래서 돈 좀 쓴 것 같은데요? 좀 좋은 데서 했나 보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디 갔냐면, 이렇게 고소득층인가 봐요. 이렇게 고소득층. 네. 자, 이런 걸 뭐라고요? 아주, 뭐라고 하냐면, 아주 허접한 개그다, 이집니다.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 볼게요. 자, 서술형 지문 알아보겠습니다. 서술형 지문.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요,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다. 이 대학교 교수들도요, 지들 파벌이 있습니다. 파벌. 그래서 깡패들처럼 막 팔을 패갖고, 지들이 막, 학과별로 장악하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요, 도시 부문에 응용했다는 얘기죠. 세 번째 볼게요.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천이지대 혹은 점이지대는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합니다. 자, 전이지대는요, 첨이지대는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하죠. 그리고 요거는 암기하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요, 점이지대는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는요, 도심에 가깝게 위치합니다. 이게 고소득층 주거지역이죠. 근데 얘는 가깝게 입지하잖아요. 천이지대는 가깝게 입지한다. 그 다음에, 자, 5번 볼게요. 동심원 이론은요, 도시의 공간 구조를요, 도시 생태학적 관점 있죠? 이런 쪽에 접근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동심원 이론은요,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주변에 있는 논밭을 침입하고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경쟁, 이런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은 많아진다는 얘기죠. 밖으로 나갈수록 줄어들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요, 많아지는 겁니다. 질병, 빈곤, 이러한 도시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동심원설에 따르면요,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저소득층일수록 도심지역에 자꾸 위치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고용기회가 많고 뭐가 많다고요?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안쪽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9번의 호이트의 선형이론은요, 도시 공간구조가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반을 뚝 자르면 부채를 편 모양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고 교통 추계의 접근성이 지가에 영향을 주며 성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결론은 이겁니다. 고소득층일수록 가장 편리한 교통노선이죠. 이거에 따라서 발전합니다. 고소득층일수록 교통망이 좋은 곳에 입지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10번 볼게요.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토지형은요, 도심에서 시작되어 점차 교통망을 따라 동질적으로 확장되며 따라서 원을 변형한 모형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원을 이렇게 변형한 이러한 모형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고급주택은요, 지불 능력이 높으므로 교통망의 축에 가깝게 입지하고 저급주택은요, 돈이 없으니까 접근성이 아주 안 좋은 곳 있죠. 전혀 반대편에 입지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교통의 발달과 소득의 증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고소득층일수록 교통망이 좋은 곳에 입지한다고 했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리스와 율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요,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유사활동간에는 집적 지향성, 그러니까 주택은요, 주택들끼리 입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질활동간에는요, 입지적 비양립성, 그러니까 공장하고 주택은 같이 있으려고 안 있으려고요? 이에 상반으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죠. 이걸요, 비양립성. 양립이라는 게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걸 양립이라는 겁니다. 그럼 비양립은요, 같이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 비양립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에서는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그 다음에 능력의 차이,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려고 하죠. 명동에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강남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한 유사한 활동이 집중되는 성향, 주택은요, 주택들끼리 입지하려고 하는 성향, 이런 것들을요, 도시의 다핵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차원 이론은요, 차원이 다른 침대, 누가 얘기했다고요? 히몬스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에 따르면요, 도시는 서로 다른 독립된 세 개의 차원인 도시와 사회 계층, 인종별 분리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하면서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을 종합해서 파악하여 미국 현실에 맞게끔 접목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섞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상도시론은요, 도시는 교통기관의 현저한 발달로 종래 도시 내부에 집약되어 있던 업무시설과 주택들이 간선도를 따라서 리본 모양으로 확산 입지한다고 했죠. 확산 입지한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도시 경제 기반 이론, 요거는요, 잠시 후에 할게요. 잠시 후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